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요약집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론 강의니까 다 아는 것 같아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시고 이제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공부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이 용의 정의, 중개대상물,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제도.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시험에 3문제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2문제 나올 때도 있고요, 4문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집중적으로 시험에 많이 출제됩니다. 용어정의라는 것은 이 법에서만 쓰는 용어이죠. 국어사전적 의미가 아니고요. 자, 그러면 먼저 요약집 7페이지에 공인중개사법의 구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법이 51개 조문이고 시행령 또는 대통령령이라고 합니다. 시행규칙이 29개 조문이 있는데 시험에 이러이러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문제가 4개 정도 지문 나오는데요, 그건 거의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시행령하고 대통령령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총 118개 조문입니다. 이 118개 조문에서 40문제가 출제되니까 조문 하나하나가 그냥 시험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시험장에 가서 안 봤던 지문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뭐 조문이 몇 개 있는지 이런 걸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거는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 요약집 7페이지에 있는데 이건 21회 때 출제되고 지금 13년째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의 성격, 거의 시험에 출제되진 않는 내용입니다. 자, 부동산 중개업에 관하여는 일반법이다, 일반법. 그리고 민법이나 상법에 비해서는 특별법인데, 이렇게 일반법하고 특별법으로 구분을 하는 실익은 서로 충돌했을 때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특별법을 먼저 적용합니다. 민법하고 충돌하는 부분이 있죠. 예를 들면 미성년자는 민법에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거나 또는 혼인을 하게 되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미성년자는 절대로 취직하거나 개업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나이를 먹어야 되고 결혼해도 안 되고 부모 동의받아도 안 됩니다. 구분의 실익은 서로 충돌했을 때 특별법을 먼저 적용합니다. 근데 부동산 중개업에 관해서는 일반법이고 또는 민법이나 상법에 비해서는 특별법이라는 것은 일반법, 특별법은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법하고 사법의 중간에 있다고 해서 중간법 또는 사회법이라고 합니다.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합니다.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하고요. 사법의 가장 대표적인 게 민법입니다. 그리고 개인과 국가 등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라고 합니다. 공법.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이 공법적 요소와 사법적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혼합되어 있다고 해서 혼합법 또는 중간법 또는 사회법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법입니다. 공법적 요소와 사법적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만 적용되는 국내법이다. 국제법이 아니고, 따라서 우리나라 무등록 중개업자가 외국에서 중개를 하다가 적발되어도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입니다. 요약집 7페이지에 있습니다. 7페이지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합니다. 공신력 제고하면 X 출제됐습니다.
21회 때 출제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약집 7페이지에 보면 목적이 아닌 거 거기 8개 적어놨죠. 국민 재산권 보호 이런 것들 아닙니다. 국민 재산권 보호 이런 것들 말은 좋은 말이지만 목적 아니다. 암기 프린트는 1번에 있습니다. 요약집 맨 뒤에 보면 암기 프린트를 다시 부록으로 해놨습니다. 요약집 여러분들 이게 암기 프린트를 분실할 수 있으니까 230페이지부터 보면 요약집의 핵심 비교 정리 그 암기 프린트를 다시 인쇄해 놨습니다. 그래서 자주 이걸 읽어보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거는 써보는 게 좋겠죠. 써볼 시간 없으면 읽어보고 계속 반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요약집에 있는 거 8개 목적이 아닌 것, 명문 규정상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해석상 목적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법조문에 없는 것들 8개 모두 다 목적 아닙니다. 좋은 말이지만. 자, 이제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요약집 7페이지, 8페이지 있는데 이때까지 앞에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고요. 중개라는 용어, 중개라는 말 뜻은 중개라는 말 뜻은 가운데 중자, 끼를 깨자, 사람 사이에 끼어서 소개를 하면 중개입니다. 아무 물건이나 소개하면 중개입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는 그런 뜻이 아니다. 아까 용어 정의는 이 법에서만 쓰는 용어이지 국어사전적 의미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국어사전적 의미면 굳이 용어 정의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법에서 쓰는 용어만이 용어 정의이다. 따라서 중개는 국어사전에 있는 중개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 물건이나 소개하면 중개가 아니라 우리 국어사전에는 아무거나 소개하면 중개입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반드시 중개대상물을 알선해야 됩니다.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뿐만 아니라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게 중개입니다. 따라서 중개대상물이 아닌 권리금을 알선해도 중개 아닙니다. 따라서 권리금 알선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개대상물이어야 합니다. 중개상물은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습니다. 중개대상물을 알선하는 게 중개이다. 자, 그러면 그 밖의 권리, 중개상 권리 어떤 것이 있냐면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게 저당권입니다. 저당권. 그 요약집의 저당권 관련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요약집 8페이지 그 두 번째 박스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그 밖의 권리의 범위에 관한 판례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 1호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되고 따라서 타인의 을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되고 그 행위가 금전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이게 시험에 10번 넘게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별표해 놓으세요. 판례 10번 넘게 출제됐으니까요. 금전소비대차 돈 빌려주고 은행에 저당권 설정하고 하는 것도 중개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 개업공개사들은 은행 융자를 소개하면 0.3% 정도 커미션을 받아 먹습니다. 개업공개사는 받아 먹어도 되는데 개업공개사가 아닌 무등록자가 이렇게 대출 커미션을 받아 먹으면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는 판례입니다. 그 판례가 사건 번호가 조금 전에 요약집 8페이지를 읽어보면 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 사건 번호가 도라는 것은 형사사건입니다. 형사사건.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는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환매권.
환매권은 다시 살 수 있는 권리가 환매권이죠. 민법에서. 이 등기된 환매권은 양도할 수 있기 때문에 환매권도 중개상 권리에 해당된다. 중개상 권리이므로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개상물이 아닌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아예 중개 개입 여지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중개상물이 아닌 것은. 자, 그 다음에 이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요 세 개는 성립에는 중개 개입 여지 없습니다. 이전 양도할 때에는 중개 대상 권리에 해당됩니다. 자, 유치권 그 8페이지 요약집 8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유치권에 관련된 판례가 있는데 유치권이 중개 대상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치권은 일신전속적이 아닌 재산권으로서 이것도 시험에 3번 출제됐습니다. 피담보채권과 목적물의 점유를 함께 이전할 경우 그 이전이 가능하고 이는 부동산 유치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결국 부동산 유치권은 부동산 중개 대상 권리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유치권 시험에 이게 11회 때 유치권 성립인지 이전인지 아무 말 없이 그냥 유치권이라고만 나왔었습니다. 그래도 중개 대상 권리에 해당된다라는 게 정답이었습니다. 원래 유치권이라는 건 민법에서 세탁소에 세탁물 맡겼는데 세탁비 안 주면 세탁소 주인은 세탁물 안 내주고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 시계 수리 맡겼는데 시계 수리비 안 주면 시계 안 내주고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 집 수리했는데 집 수리비 안 주면 공사업자는 그 집을 유치가 우리 교도소 유치장 할 때 유치하고 같은 말이에요. 유치라는 말은 꽉 잡고 있을 수 있는 권리 이 뜻이죠. 한자 뜻은. 그래서 집 수리비 받을 때까지 그 집에서 안 나오고 꽉 붙잡고 있을 수 있는 권리가 유치권입니다. 그래서 유치권도 양도가 가능하고 양도할 때에는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된다.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정지상권 민법 366조에 보면 토지와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도 갑의 소유고 건물도 갑의 소유입니다. 이런 경우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이였다가 만약에 토지만 임의경매로 을이 낙찰을 받았을 경우에 이 갑은 을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이른바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 성립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니까 성립에는 개입 여지가 없고 이전 양도할 때에는 중개상 권리에 해당된다. 법정저당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성립에는 개입 여지 없고 이전 양도할 때는 중개상 권리에 해당된다. 지금 하고 있는 게 공인중개사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고 해석상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용어정의 중개상물만 끝나고 나면 논란의 여지 없죠. 자,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면 기출문제 나왔던 것들입니다. 지역권도 그 밖의 권리에 해당된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환매권, 유치권 이런 거 다 중개상 권리에 해당된다. 지역권 설정을 알선하는 행위. 이게 30회 때 나오긴 했는데 현실적으로 지역권 설정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는 하죠. 단 그 지역권 설정하는 거 예를 들면 기찻길 지나가는 것, 전철 지나가는 거 지상으로 이런 거는 보통 지역권, 지역권 이런 것, 지역권이 아니고 그거는 그 전철 지나가는 거는 지상권 설정하겠네요. 지역권은 거의 없습니다. 통행지역권, 인수지역권, 관망지역권 이런 게 있는데 현실적으로 거의 없는데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민법에서도 지역권에 대해서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죠, 잘. 왜냐면 현실적으로 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용익물권이잖아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다 중개상 권리에는 해당된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저당권 등 담보물권 중개상 권리에 해당되고 그 저당권이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행위는 사실 포함되지 않는다 해서 X라고요. 중개행위는 사실행위다. O. 중개행위는 사실행위고 중개계약은 법률행위입니다. 중개계약은 법률행위고 중개행위는 사실행위고요. 그 다음에 중개행위는 주관적이라는 말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요약집 8페이지 조금 전에 봤던 유치권 판례 밑에 동그라미 3번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중개한 자의 행위를 객관적 밑줄 치세요.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지 주관적 하면 X입니다. 우리 시험이 객관식 시험이죠. 따라서 주관적이라는 건 주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주관적이고요. 객관적이라는 말은 고객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객관적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직원이 계약금 받아놓은 거 떼먹고 도망갔을 경우 그 사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지 여부, 직원의 업무상 중개행위와 관련된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직원이 만약에 중개행위를 하다 잘못하면 사장이 책임져야 되죠. 그럼 사장은 돈 갚아라고 하니까 직원이 떼먹은 걸 갚아라고 하니까 손님이 내가 떼먹으라고 시켰냐,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왜 직원 돈 떼먹은까지 내가 책임져야 되냐 이렇게 주장했는데 판사가 그건 네 주관적 생각이고 객관적 손님 입장에서 봐야 된다. 고객 입장에서 고객이 그 직원하고 평소 알고 있어서 직원한테 맡긴 게 아니라 중개사무소 간판 보고 믿고 맡겼었는데 떼먹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중개행위에 해당된다. 계약금 떼먹는 것도. 그러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는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행위는 거래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의뢰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방으로부터 의뢰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맞는데요, 이게 매도인 이전에 개업공개사 A라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정보망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통해서 B 개업공개사가 있고요. A 개업공개사에게 매도 의뢰, 팔아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B 개업공개사는 매수 의뢰인이 매수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그 매도 의뢰를 받으면 현실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냐면 보통은 자기 혼자 한 며칠 가지고 있어 봅니다. 거래되는지. 그래도 거래 안 되면 불안하죠. 왜냐면 이게 나한테만 내놓은 게 아니라 다른 중개업소에도 내놨을 가능성이 많다고 여러 군데 다니면서. 그래서 불안하니까 빨리 거래 성사시키려고 정보망에 정보를 공개합니다. 그러면 이 B 개업공개사가 매수 의뢰를 받아가지고 정보망에 들어가서 매수인이 원하는 물건을 찾아냈습니다. 물건 찾았다고, 손님 있다고 어디다 연락합니까? 매도인한테 직접 살 사람이 있다고 연락한다. 아니면 매물 올린 A 개업공개사에게 연락한다. B는 누구한테 연락해요? A 개업공개사한테 연락하죠. 이 B가 아니라 매도인은 연락처도 없습니다.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개업공개사 A한테 이야기하면 A가 팔 건지 물어보고 판다고 하면 거래계약이 성사되고 거래계약이 성사되면 A 개업공개사가 정보망에 요청해서 매물을 삭제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확인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매수 의뢰인에게 확인 설명을 잘못하거나 안 해가지고 손해가 발생하면 개업공개사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데 이렇게 공동중개를 했다고요. 이게 뭡니까? 조금 전에 일방 당사자로부터만 의뢰받은 거잖아요. 쌍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받으면 뭡니까? 혼자서 양쪽을 다 속회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매수인이 손해가 발생했을 땐 누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냐 이 말이에요. B가 의뢰받았으니까 B에게만 있다. A는 이 사람 손님 받은 적은 없어요. 근데 공동중개했어요. A에게도 있다. B에게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답이 뭐냐고요? 둘 다? 네, 둘 다 있죠. 둘 다.
이것도 중개행위라고. 일방 당사자로부터만 의뢰받아도 그게 중개행위라고요. 중개행위와 관련된 것만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두 명이 개입되어 있으면 확인설명서, 계약서에 개업공개사 두 명 다 도장 찍죠. 도장 찍는 건 책임지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둘 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공동중개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손해 발생한 경우. 그래서 일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받아서 중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요. 역시 중개행위에 해당된다. 쌍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받는 게 단독 중개고요. 일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받는 게 공동 중개죠. 자, 중개는 아무나 해도 됩니다. 자격증 안 따고 그냥 해도 됩니다. 중개만 한 건 하려면. 근데 중개업은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중개하려고 자격증 땁니까? 중개업을 하려고 자격증 땁니까? 업 하려고. 물론 뭐 취직하려고 자격증 딴 사람도 있고요. 그냥 사기 안 당하려고 자격증 딴 사람도 있고 다양하기는 해요. 지금 공인중개사가 52만 명 정도 됩니다. 합격한 사람이 이때까지. 그 중에서 개업을 한 사람은 12만 명밖에 안 돼요. 사실은 4분의 1만 개업을 했어요. 나머지는 한 4분의 1은 또 취직했을 거예요. 한 20만 명은 종사하겠죠. 그 절반도 안 될 수도 있다고요. 저도 자격증 2번 땄는데 지금 중개 취직도 안 하고 개업도 안 하기는 했잖아요. 그런 분이 많이 있다고요. 그래도 자격증 따놓으면 사기만 안 당해도 살면서 어제 다른 학원에 강의하는데 보니까 그분은 개발업 하더라고. 대표이사 하더라고요. 한 100억 사기 당했대요. 법을 몰라가지고 특이하게 잘못 적어가지고 법무사가 잘못 적어가지고 모든 권한을 다 법무사한테 위임한다. 모든 이런 게 적혀 있으니까 포괄적으로 모든 권한을 위임했으면 그냥 법무사가 팔아먹어버려도 할 말 없는 거예요.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월세 같은 거 이런 거 위임하려면 월세만 위임했다. 전세 주는 것만 위임했다. 왜냐하면 월세 받는데 중개업소 뭐 계약 들어올 때마다 그 건물주들이 안 가거든요. 그냥 중개업소에서 알아서 대리권 주가지고 계약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대리권을 갖다가 위임장에다가 모든 권한을 위임함 이렇게 적어놔버리면 팔아먹어도 끝이라고요. 할 말이 없잖아요. 팔아먹어도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 했으니까. 그럼 월세에 대한 권한만 위임함 이런 걸 명확하게 적어야 된다고요. 근데 법을 몰라가지고 그렇게 사기당했다고 사기만 안 당해도 된다. 자기는 자격증만 따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것이 중개업이다. 요약집 9페이지에 있는데요. 중개업이 되려면 3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이다. 업이라는 게 직업의 줄임말이고요. 직업이 되려면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불특정 다수여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 그러면 특정인, 이모, 고모, 조카, 여친, 남친, 평소 알고 있는 초등학교 동창들에게만 중개해주고 돈 받으려면 굳이 자격증 딸 필요 없다. 특정인이기 때문에. 근데 또 시험에 특정 중개 대상물만을 중개를 업을 해도 중개업입니다. 예를 들면 모텔만, 공장만, 상가만, 오피스텔만 중개를 업을 해도 중개업이죠. 그러나 이모에게만 중개를 업을 해도 계속 반복 소개를 했다 하더라도 그건 중개업이 아니라고 했어요. 특정인하고 하면 중개업이 아니고 특정 중개 대상물만을 중개를 업으로 해도 중개업에 해당된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거나 또는 반복 의사를 가지고 영업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9번 하면 계속 반복한 것이고 7번 하면 계속 반복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몇 번 해야 반복인지 이걸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받은 보수 금액, 횟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판단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회 통념상이면 뭐 예를 들면 한 건 하는데 10,000원씩 수고비 10,000원 또는 100,000원 이렇게 줬으면 10건 했다고 해도 1년에 10건 했다 하더라도
10,000원씩 받았다면 1년에 10만원 벌어가지고 그걸 지급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만약에 한 건당 1,000만원씩 받았다면 한 3건만 해도 중개업에 해당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복하진 않았지만 반복 의사가 있으면 중개업입니다. 단 한 건만 해도 무자격자가 간판 달고 했으면 간판을 달았다는 것은 손님 오면 손님 받을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반복 의사가 있다면 비록 한 건만 해도 중개업에 해당된다. 즉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간판을 달고 비록 한 건만 해도 그는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고요. 간판 속에는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 유무와 관계없이 X죠. 의뢰, 보수, 업 3개가 들어가야 중개업이라고요. 그러면 무자격자라도 보수 안 받고 공짜로 여러 건 중개해도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수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업이란 중개사물에 대한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중개업이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X입니다. 중개업, 직업이 돼야 되는데 우연히 단 한 번 이런 말 들어가면 직업입니까? 아닙니까? 직업 아니죠? 저도 그 SNS에 카카오톡, 뭐 유튜브, 밴드 뭐 이런 거, 카페 같은 거 다 하는데요. 거기에다가 제 프로필 사진 중개사무소 그 뒤에 지도 그려져 있고 그 사진 찍어 놓으면 다, 아, 이 중개사무소라는 걸 금방 알아요. 그걸 프로필 사진 한번 올려놓으니까 너 복덕방도 하냐 이렇게 고등학교 친구가 연락 왔더라고요. 그거 뭐 소개할 수 있다 해가지고 몇 건 소개했어요. 몇백만 원씩 받아봤어요. 상관없습니다. 받아도 불법은 아닙니다. 직업적으로 한 게 아니면 한두 건 하는 건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계약서 적을 때는 중개업소에서 출력한 계약서 가지고 하면 별로 안 좋겠죠. 왜냐면 중개업소에서 출력한 거는 보면 개업공개사 이름 적는 난이 있잖아요. 거기에 만약 제 이름 적어버리면 그 무등록 중개업자 될 소지가 있어요. 그 중개업소에서는 계약서가 아니고 그냥 표준계약서 뭐 있습니다. 그냥 계약서 문방구에서 파는 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부산역에서 그냥 법무사가 자기가 계약서 가지고 나왔더라고요. 법무사 오라고 해가지고 계약서 적고 중개한 개업공개사 이름은 적을 필요 없죠. 제가 개업공개사 아니니까 그냥 직거래, 자기들끼리 직거래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수수료만 받았어요. 받아도 됩니다. 우연히 단 한 번 하면 중개업에 해당된다. X 아니라고요.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어야 된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의뢰, 보수, 업으로 하면 중개업이 아니다. X입니다. 중개업은 등록하고 안 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의뢰, 보수, 업 3가지가 들어가면 중개업이다. 그래서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를 우리는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해서 물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는 합니다. 지금 공인중개사법이 4월 18일 날 바뀌었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도 바뀌었습니다. 그 요약집 원고를 인쇄소에 넘기는 날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약집 군데군데 내용을 수정은 하긴 했는데 100% 다 반영이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뭐 지금 10분 안에 다 빨리 원고 고칠 거 있으면 빨리 고치라는데 그게 찾아도 다 못 찾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혹시 다 못 고친 거는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서에 없는 내용이 바뀐 게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등록하지 않고 중개를 업으로 해도 중개업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하면 물론 처벌은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이 법.
따라서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해도 이 법은 공인중개사법이죠.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공인중개사 자격증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개업 못합니다. 미국서 자격증 따도 공인중개사 아닙니다.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자격증 따면 공인중개사죠. 그 외국인도 우리나라 와서 시험 합격하면 개업 가능합니다. 개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 뭐 국제변호사, 로버트 할리 국제변호사 이런 거 인터넷에 뉴스에 어제 나와 있던데 보니까 그 국제변호사라는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변호사 등록 안 됩니다. 그냥 자문만 하는 거예요. 자문. 뭐 예를 들면 사건 같은 거 있으면 국제변호사한테 미국 관련돼 있으면 미국 국제변호사한테 자문을 하겠죠. 그럼 자문해주고 뭐 돈 받고 이렇게는 가능하지만 직접 법원에 나가가지고 그 변론하고 이런 건 못해요. 변호사 등록은 못해요. 마찬가지 공인중개사도 외국서 자격증 딴 거 가지고는 안 된다. 단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자격증 따면 공인중개사이다. 단순히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자격을 취득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하면 X입니다. 단순히 자격 취득하면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해서 개업을 하면 개업공개사. 옛날에 개업공개사를 중개업자라고 불렀어요. 중개업자 옛날에는. 근데 중개업자라는 어감이 별로 부정적 이미지로 많이 각인돼 있죠. 사기꾼 이런 이미지가 있다고요. 청구사례업자, 사채업자, 업자라는 말이 왠지 뭔가 폭리만치 하고 이런 부도덕한 사람 이런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공신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중개업자 대신에 개업공개사라는 말을 썼고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한 사람입니다. 자, 기출문제. 미성년자는 자격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격 취득 못하는 것은 딱 두 가지. 부정행위 5년, 자격 취소 3년 빼고는 모두 시험은 볼 수 있다.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해도 외국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해도 공인중개사 아니다.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다. 외국인은 공인중개사 될 수 없다. X.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시험 합격하면 공인중개사 될 수 있다. 그래서 중국 동포, 베트남 분들 합격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인중개사입니다. 자, 개업공개사입니다. 개업공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개업공개사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부칙개공, 요거는 시험에 거의 잘 안 나오는데 정식 명칭은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줄여서 부칙개공 또는 중개인 또는 부칙개업공개사 이렇게 줄여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격증 없이 옛날에 복덕방 하다가 지금도 기득권을 가지고 계속해서 자격증은 없지만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거의 없죠. 이제 옛날에는 많이 있었는데요. 이 세 가지 종별이라는 게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종류별 이 말입니다.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종류를 바꾸려면 원칙적으로 이 종류를 바꾸려면 신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칙개공이 자격을 취득하여 동일 등록관청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로 계속해서 중개업을 영위하려면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하면 됩니다. 부칙개공 들어가는 것은 시험에는 거의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법인이라고 하면 회사입니다. 회사, 법인. 법적으로 사람을 법인이라고 하죠. 회사라는 이야기입니다. 법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가지고 등록을 한 자. 부칙개공을 줄여서 중개인, 그냥 인이라고 해서 중개인. 옛날에 복덕방 하던 분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종별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종별이고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이 있는데요. 특수법인.
특별법,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 특수법인이라고도 하고요. 이 4개가 있습니다. 지역 농협, 한국자산관리공사, 산업단지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4개가 있는데 이 4개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이러한 특수법인들이 중개업을 거의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특수법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특수법인은 중요한 게 우리 그 암기 프린터 3번 맨 위에 보면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특수법인은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도 된다. 그 쉽게 말하면 특수법인은 자격증 따지 않고도 중개업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특수법인도 원칙적으로 등록해야 됩니다. 다만 등록 안 하는 것은 다른 특별법에 즉 농업협동조합법의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배제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안 해도 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등록을 한 자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공인중개사. 등록을 한 자인지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도 있다고요. 부칙개공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잖아요. 부칙개공. 기출문제 이렇게 출제됐다고요. 자격을 취득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 X라고요. 부칙개공은 자격증 없이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등록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등록을 안 했지만 등록증은 있습니다. 부칙개공은. 그래서 자격증 없는 사람도 있다고요. 개업공개사 중에는 옛날 복덕방 하던 분들 부칙개공. 자,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입니다. 소속. 자격증 따가지고 소속이 돼 있다는 이야기죠.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 업무를 하거나 또는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데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사원이라고 하면 일반 주식회사 임원 밑에 근무하는 병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한명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원하고 주식회사 임원하고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똑같다고요. 사원하고 임원하고. 상무이사 밑에 근무하는 병사원을 이런 병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한명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 중개사무소에도 명함에 보면 저도 직원으로 취직하니까 나이가 있으니까 상무 시켜줄까요? 전무 시켜줄까요? 이러더라고요. 그냥 실장 할게요. 이렇게 했어요. 전무든 상무든 자격증 따가지고 근무하고 있으면 소속공개사고 자격증 없으면 명함에다가 상무, 전무 적어도 보조원이다 이 말이에요. 포함입니다.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하면. 그러면 지금 소속공개사는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 확인설명서 작성 이게 중개 업무입니다. 중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법인의 모든 임원은 계약서 작성할 수 있다. 모든 임원은 작성할 수 없다. 계약서. 답이 뭐냐고요? 그럼 3번 계약서 작성할 수 있는 임원도 있고 작성할 수 없는 임원도 있다. 답은 3번이죠. 자격증 있으면 소속공인중개사니까 중개업무 할 수 있고 자격증 없으면 보조원이니까 계약서 작성 못한다고요? 상무, 전무 이런 게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격증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자격증 따가지고 남 밑에 근무하면 소속공인중개사고 자격증 없이 근무하면 보조원이라고요. 자,
소속공개사는 계약서 확인설명서에 모든 소속공개사가 다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게 생략되어 있지만 당의 업무를, 그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개사만 도장 찍으면 된다고요. 즉 소속공개사가 중개사무소에 직원이 10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큰 회사면. 그럼 10명 다 도장 찍는 게 아니라 당의 업무, 그 업무를 수행했으면 도장 찍고 안 했으면 할 필요 없다. 도장 찍는다는 건 나중에 책임진다는 이야기에 잘못됐을 때. 그리고 소공, 소속공개사 줄여서 소공, 개업공개사 줄여서 개공이라고 하겠습니다. 소공, 개공은 인장 등록해야 됩니다. 보조원은 인장 등록하지 않습니다. 자,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속공개사란 법인인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말한다. 법인에 소속될 수도 있고 개인 개업공개사 밑에 소속될 수도 있잖아요. 만자 들어가서 X죠. 만뿐 하나여 절대로 이런 말 들어가면 거의 80%는 X입니다.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개사 아니다. X. 소속공개사이다. 법인의 사원 임원을 포함한다 했습니다. 제외가 아니라 포함입니다. 개업공개사란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개사이다. 자격증 따가지고 하면 상무든 전무든 자격증 있으면 소속공개사고 자격증 없으면 중개보조원이다. 보조원입니다. 소속공개사는 공인중개사로서, 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할 수만 있습니다. 그래서 소공하고 보조원하고 차이점, 중개업무 할 수 있고 없고가 차이점이고요. 보조할 수 있는 점은 똑같습니다. 둘 다 고용관계 종료 대상이다.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설명, 확인설명서 작성, 계약서 작성은 중개 업무이기 때문에 보조원은 안 되고 소속공인중개사는 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원이란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중개사물에 대한 현장 안내는 가능한데 계약서 작성은 중개업무니까 못하죠. 확인설명서 작성, 확인설명은 못합니다. 그래서 X고요. 자, 그 다음에 확인설명 의무를 부담한다. X. 확인설명 하면 안 됩니다. 보조원은 의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아예 하면 안 됩니다. 의무 있다. X. 중개업무 못한다고요? 확인설명 의무,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서 작성 못합니다. 보조원은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이 보조원이 이번에 전세사기, 빌라왕 이런 데 연루된 중개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70%가 보조원이고요. 30%가 개공, 소공이 연루됐대요. 그래서 보조원들이 법을 공부 안 했기 때문에 무서운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조원 고용 숫자 제한도 이번에 4월 18일 날 개정돼서 10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럼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고 개정된 내용. 인원수 이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만은 인원수를 개공 플러스 소공을 합한 숫자의 5배수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 사장 혼자 근무하면 5명 이하 보조원 뽑을 수 있고요. 소속공인중개사 1명 더 고용하면 보조원 10명까지 고용 가능하겠죠. 그 일반 부동산의 경우 해당 사항 없고요. 기획부동산 또는 텔레마케팅을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 이런 경우에 해당 사항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중개
대상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용어 정의는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오늘 문제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